너 같은 무능한 여자가 우리 집에 10년이나 붙어 있었으면 됐지. 이제 변호사 며느리가 오면 우리 집안 법적 문제도 다 해결되고 격이 올라가는 거야. 시어머니 정미숙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말들이 하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법률 용어로 무장한 변호사를 선택했고 하늘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천대하며 내쫓은 그 며느리가 사실은 5조 원대 재산을 상속받을 삼영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요. 10년간 숨겨온 진짜 정체가 밝혀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 같은 무능한 여자가 우리 집에 10년이나 붙어 있었으면 됐지. 이제 변호사 며느리가 오면 우리 집안 법적 문제도 다 해결되고 격이 올라가는 거야. 시어머니 정미숙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하늘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합의서였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당사자 을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자료 청구권 또한 포기한다. 하늘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거실 한쪽에서 남편 민준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하늘 씨, 제가 작성한 합의서예요.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그냥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명문 로펌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쳤죠.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변호사시라고 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합의서를 만드는 건가요? 서연이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공정하다고요? 하늘 씨는 10년간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미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맞아.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얹혀 살았으면 감지덕지해야지. 이제 진짜 능력 있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야. 하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혼자서 30인분 음식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어머님, 제가 10년간 이 집을 위해 한 일들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나요? 정미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야. 그걸로 은혜라도 입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서연이 변호사님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서연이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제 명함이에요. 저희 로펌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죠. 어머님, 앞으로 집안에 법적 문제 생기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정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 변호사 며느리가 오면 얼마나 든든해. 친척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겼네.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각자 새로운 삶을 살자. 하늘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의 눈이었죠. 여보, 정말 이게 당신 마음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행복했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행복? 그냥 습관적으로 살았던 거야. 연희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서연이가 준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었습니다. 하늘 씨, 준호 오빠는 이제 제 남자예요. 빨리 서명하고 정리하세요. 법적으로 질질 끌면 하늘 씨만 손해거든요. 정미숙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맞아.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연희가 이번 주말에 이사 온다고 했어. 하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3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으로 올라가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하늘 씨가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 같은 거 걸어도 승산 없어요. 정미숙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변호사는 다르네. 하늘이 같은 무식한 애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늘은 방에서 10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검소하게 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늘은 반지를 빼내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때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구겨진 명함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삼영그룹 회장 이동진. 하늘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는 하늘을 보며 정미숙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 능력도 없으면서 10년이나 우리 집에 붙어 있었으니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10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비웃듯 말했어요. 하늘 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 오빠한테 문자나 전화하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으니까요. 스토킹 처벌법 아시죠? 하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서연이가 킥킥 웃었어요. 후회는 하늘 씨가 하게 될 거예요. 변호사 남편감 놓쳤으니까요. 하늘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와 정미숙이 실실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삼영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번호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 힘으로 일어서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늘은 혼잣말을 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건 하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이하늘은 삼영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전 이런 삶은 싫어요. 재벌가의 딸로 살면서 정략 결혼하고 평생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동진 회장은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받아야 할 아이야. 이번에 소개받을 사람은 국내 최대 로펌 대표 변호사의 아들이야. 법조계 명문가지. 싫어요. 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동진 회장은
딸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가겠다는 거냐? 밖에서 어떻게 살 건데? 전 대학도 나왔고 일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해서 결혼하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고요. 이동진 회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넌 태어날 때부터 삼형그룹의 피를 받았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정해준 정체성이에요. 전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동진 회장은 딸의 눈빛을 보며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절대 우리 집안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게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이동진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면 언제든 돌아오렴. 넌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하늘은 집을 나왔어요. 삼형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평범한 이하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의외로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하늘아, 오늘 야간 근무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편의점 사장님의 부탁에 하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재벌가의 딸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하늘은 이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2년 후 하늘은 민준호를 만났어요. 당시 준호는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저기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을 때 하늘은 그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늘은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준호는 그런 하늘을 더욱 아껴줬어요. 혼자 고생하며 살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하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만으로 만나는 관계였거든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정미숙은 며느리의 배경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받아들였어요. 부모가 없다니 안 됐네.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살면 되지.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늘 쪽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준호의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신부 쪽 하객이 하나도 없네. 정말 부모도 없나 봐. 하지만 하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도 하늘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정미숙은 며느리가 변변한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하늘은 참았어요. 하늘아, 김치찌개 간이 왜 이래? 이것도 모르고 어디서 자란 애야? 정미숙의 핀잔에도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10년간 시댁에서 살면서도 하늘은 친정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삼형그룹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뛰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여보, 삼형그룹 회장 딸이 실종됐대. 10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하다는데. 준호가 뉴스를 보며 말했을 때
하늘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가 봐요. 재벌들 세계는 복잡하니까. 하늘은 자신이 그 실종된 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할 때마다, 남편이 무관심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그랬습니다. 여보, 회사 자금이 막혀서 큰일이야. 2억만 있으면 되는데. 준호가 고민할 때 하늘은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조금씩 모아봐요. 하늘의 제안에 정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벌어서 얼마나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늘을 보며 정미숙은 더욱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어디서 자란 애인지 모르겠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나 봐. 삼영그룹 회장의 딸로 자라면서 받은 최고의 교육, 해외 유학 경험, 여러 언어에 능통한 실력을 아무도 몰랐어요. 하늘은 일부러 그런 면들을 숨기고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끔 준호가 외국 바이어와 미팅이 있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늘은 모른 척했어요. 여보, 내일 중국 바이어 만나는데 통역사 구하기가 힘드네. 하늘은 속으로는 중국어가 유창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역 업체에 알아봐요. 실제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능숙했지만 말이죠. 10년이 흐르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 이동진 회장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회장님, 따님 소식 아직도 없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이동진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찾아봐. 우리 막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하지만 하늘은 철저히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6개월 전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준호의 회사에 법률 자문으로 온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준호 대리님, 새로 오신 법률 자문 변호사님이세요. 회사 직원의 소개로 준호는 서연이를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로펌 대안에서 나온 서연이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귀사의 법률 업무를 맡게 됐어요. 서연이는 명품 정장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였지만 동안이라 2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준호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준호의 회사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어요. 민 대리님, 회사 지분이 상당하시네요. 부동산도 몇 개 갖고 계시고요. 아, 네. 그건 어머니 명의도 포함돼 있어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괜찮은 타겟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민 대리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서연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다는 건 권태기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부인분은 어떤 일 하세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요. 서연이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쟁 상대가 전업주부라니 쉬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준호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민 대리님, 계약서 검토 끝났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준호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응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이는 업무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민 대리님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근 하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준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어요. 평범하다는 건 조금 지루하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매일이 새로워요. 이런 식으로 서연이는 자신의 직업적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지적인 이미지, 경제적 안정감을 은근히 강조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준호는 서연이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집에서는 하늘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서연이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오늘 대기업 회장 상속 소송을 맡았어요. 수백억 대 재산 다툼이라 정말 흥미진진해요. 서연이의 이야기는 준호에게 신선했습니다. 하늘은 집안일 이야기만 했는데 서연이는 화려한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서연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공략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 대리님,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법률 자문을 맡은 사람으로서 가족분들도 뵙고 싶어서요. 준호는 서연이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번 집에 모시고 갈게요. 서연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정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변호사를 데려온 것도 놀라웠지만 서연이의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서연이 변호사입니다. 서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급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건넸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정미숙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하늘은 10년간 한 번도 이런 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첫 만남에서부터 정미숙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비결이 뭔가요? 정미숙은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키웠을 뿐이지. 변호사님이 우리 준호를 좋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서연이는 정미숙과 대화하면서 하늘에 대한 정보도 은근히 캐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떤 분이세요? 정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애예요. 변변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서연이는 정미숙의 반응에서 기회를 받습니다. 아, 그래도 가정을 잘 돌보시는 분이시겠네요. 정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능력 있잖아요. 우리 집 며느리는 그냥 평범해요. 서연이는 정미숙의 불만을 듣고 나서 전략을 세웠어요. 하늘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어필하기로 한 거죠. 저는 변호사지만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머님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진짜 현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미숙은 서연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역시 변호사님은 다르네요. 말씀도 곱게 하시고. 그날 이후 서연이는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정미숙을 위한 선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고급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하늘은 10년간 한 번도 하지 못한 일들을 서연이는 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좋은 건강식품 나왔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정미숙은 서연이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서연이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정도 투자로 수억대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 싼 거였거든요.
하늘은 서연이가 자주 오는 것을 알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업무를 돕는 변호사라고 하니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서연이 변호사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네요. 준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일도 봐주시고 좋은 분이야.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하늘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준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는 결정적인 한 수를 뒀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세요? 준호는 서연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서연이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좋아해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같은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희 씨, 저는 기혼자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준호 씨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서연이는 준호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호사인 아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말이에요. 준호는 서연이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늘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서연이가 제시하는 미래는 화려해 보였거든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법적으로 이혼은 생각보 다 간단해요.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준호와 서연이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어요. 준호는 하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하늘은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준호는 서연이와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결정하셨어요? 서연이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와 이혼하겠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하늘 씨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합의서를 준비했어요. 하늘 씨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준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서연이를 믿었어요. 이제 어머님을 설득해야겠네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이미 제 편이에요. 실제로 서연이는 이미 정미숙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며칠 전 서연이는 정미숙을 따로 만났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준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미숙은 서연이의 고백에 놀랐지만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준호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준호 씨가 이미 결혼을 해서 망설이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준호에게는 서연이 변호사님 같은 분이 어울려요. 하늘이는 글쎄요. 서연이는 정미숙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변호사로서도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요. 변호사 며느리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친척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겼네요.
정미숙은 이미 서연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미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서연이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너 그분 좋아하지? 준호는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엄마 생각에는 서연이 변호사님이 너한테 훨씬 잘 어울려. 하늘이랑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준호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변호사 며느리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며느리 중에 뭘 선택하겠니? 당연히 서연이 변호사님이지. 이렇게 해서 정미숙과 준호, 그리고 서연이는 하늘을 내쫓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정미숙과 함께 하늘을 압박했어요. 하늘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준호 씨는 저를 선택했어요. 정미숙도 서연이의 편에서 하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10년이나 우리 집에서 빈둥거렸으면 이제 그만 나가야지. 서연이 변호사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와야 우리 집안 격이 올라가는 거야. 하늘은 두 사람의 공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서연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늘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출신 자체가 달라요. 저는 명문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고 하늘 씨는 뭐 특별한 스펙이 있나요? 정미숙이 서연이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서연이 변호사님은 법조인이라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늘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지. 하지만 하늘은 참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하늘 씨,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준호 씨한테 문자나 전화하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으니까요. 스토킹 처벌법 아시죠? 하늘은 서연이의 거만한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요? 변호사시니까 법을 잘 아시겠네요. 서연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수백 건의 소송을 다뤄봤어요. 법정에서 이겨본 경험이 수없이 많고요. 정미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변호사님은 다르네. 우리 집에 이런 든든한 며느리가 오다니 꿈만 같아. 서연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더 꺼내 하늘에게 던졌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하실 거면 연락하세요. 물론 저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 찾기 힘들겠지만요. 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오만함이 가득한 명함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해. 각자 새로운 삶을 살자. 너도 너에게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하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늘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참 하늘 씨.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이 집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서연이가 승리감에 취해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정미숙도 기뻐하며 서연이를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서연이 변호사님.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준호는 창문으로 하늘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방금 내쫓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하늘은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집을 나왔을 때 살았던 그 고시원이었어요. 방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10년간 넓은 집에서 살았던 하늘에게는 충격적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이 익숙했어요. 20년 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캐리어를 풀고 옷가지를 정리하며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하늘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나이가 38세라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드실 텐데. 하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첫 출근 날 하늘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어요. 10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하늘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하늘은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늘의 친절한 응대에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도 하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하늘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매출도 늘었어요. 하늘은 처음으로 받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늘은 인터넷으로 서연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으니 법조인 검색 사이트에 이름을 쳐봤어요. 서연이 변호사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명문대 법대 출신, 대형 로펌 경력이 화려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하늘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법률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사가 나왔어요. 서연이 변호사, 횡령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 하늘의 눈이 빛났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다른 기사도 나왔습니다. 서연이 변호사, 의뢰인 배임 혐의 의혹, 징계위원회 회부. 하늘은 차근차근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생각보다 깨끗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하자 개인적인 스캔들도 나왔습니다. 3년 전 대기업 임원과 불륜 관계. 당시 그 임원은 기혼자였고 서연이는 합의금 3억을 받고 헤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의사와 약혼했다가 그 의사의 재산을 노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합의로 끝났지만요. 하늘은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해 두는 거죠. 한편 시댁에서는 서연이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어요. 우리 새 며느리는 변호사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하늘이 같은 무능한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집안 귀중품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 금반지들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요. 집에 두면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정미숙은 서연이를 믿고 건넸습니다. 그래, 역시 변호사님이 생각이 깊으시네. 하지만 서연이는 그 금반지들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렸어요. 준호의 회사 관련 서류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여보, 회사 계약서 좀 보여줘. 법률적으로 검토해 줄게.
준호는 서연이를 믿고 서류를 건넸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그 서류에 숨겨진 조항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서연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집 문서를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그게 유리해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뭐. 법을 잘 아시니까. 준호도 회사 지분을 서연이 명의로 넘겼어요. 연희,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낫겠지? 서연이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집과 회사 지분, 그리고 정미숙의 예금까지 모두 서연이 명의로 넘어갔어요. 한편 하늘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늘을 좋아했고 매출도 꾸준히 늘었어요. 사장님이 하늘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늘 씨, 정식 직원으로 일해 보실래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하늘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은 카페에 온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회사 임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원도 하늘을 알아봤지만 조용히 커피만 주문하고 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늘은 침착하게 커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 부장은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조용히 나갔어요. 그날 저녁 김 부장은 이동진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봤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동진 회장은 딸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막내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냥 집으로 데려와. 하지만 김 부장이 만류했습니다. 따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억지로 데려오시면 또 나가실 겁니다. 이동진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 혹시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고. 네, 회장님. 하늘은 아버지 회사 사람이 자신을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시댁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카페 물건을 납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하늘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미숙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사라졌다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하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문서도 팔렸고 회사 지분도 넘어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미숙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이제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시댁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 대리님, 큰일 났어요. 회사 지분이 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대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 지분이 내 거잖아. 아니에요. 서연이 변호사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어제 전부 현금화해서 팔아버렸대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희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하지만 서연이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정미숙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이 팔렸어.
서연이 명의로 돼 있던 집이 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나갔대.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럴 수가. 연희가 우릴 속인 거예요? 정미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변호사라길래 믿었는데 사기꾼이었잖아.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민준호 씨 댁 맞으십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서연이 본명 서미선에 대한 고소건으로 왔습니다. 본명이 서미선이라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미선은 결혼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서 여러 남자들을 속였어요. 정미숙이 기절할 듯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아니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변호사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횡령, 배임 등으로 여러 번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요.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탈취하는 게 수법이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이미 서미선이 모든 걸 현금화해서 해외로 도주했어요. 어제 인천공항에서 출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정미숙이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10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하늘이를 쫓아내고 사기꾼을 믿다니. 준호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미선을 잡아도 이미 쓴 돈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명의 이전에 서명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정미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아니, 곧 남의 집이 될 곳이었죠. 며칠 후 집 주인이 바뀌면서 준호와 정미숙은 쫓겨났습니다. 짐을 챙겨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는 날 정미숙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내가 수천억짜리 며느리를 버리고 사기꾼을 택했다니. 하늘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준호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룸은 좁고 낡았어요. 10년간 살았던 넓은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미숙이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어요. 하늘이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사과라도 할 텐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도 안 돼. 준호도 하늘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회사도 망했습니다. 지분을 모두 잃었으니 다닐 이유도 없었죠. 준호는 실업자가 됐어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위로했습니다. 태호야, 그래도 하늘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봐. 하늘이가 나를 용서할까? 10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쫓았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하지만 준호는 하늘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삼영그룹 이동진 회장, 10년 전 실종된 막내딸 찾기 나서. 준호는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동진 회장은 10년 전 집을 나간 셋째 딸 이하늘 양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늘 양은 재벌가의 삶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집을 나갔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회장은 딸이 상속받을 재산이 5조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준호는 기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하늘이가 삼영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정미숙을 불러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미숙도 기사를 읽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10년간 함께 산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늘의 사진이었지만
확실히 하늘이 맞았어요. 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5조 원짜리 상속료를 내쫓고 사기꾼을 믿다니. 정미숙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변호사 며느리 하나 드린다고 수천억짜리 며느리를 내 손으로 쫓아냈다니. 준호는 하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여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메일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와 정미숙은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친척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희 뉴스 봤냐? 하늘이가 삼형그룹 딸이었다며? 너희가 쫓아낸 게 맞냐? 정미숙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너희가 미쳤냐? 재벌가 며느리를 쫓아내고 사기꾼한테 속다니. 정미숙은 전화를 끊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서미선은 태국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국에서 탈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고 2주 후 서미선은 방콕에서 체포됐어요. 한국으로 송환된 서미선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서미선은 준호와 정미숙을 보며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너무 쉬워서 속인 거예요. 변호사라고 하니까 바로 믿더라고요. 정미숙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서미선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거짓말만 했을 뿐이에요. 정작 바보같이 속은 건 당신들이잖아요. 특히 하늘 씨를 쫓아낸 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선택한 거고요. 준호는 서미선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재판 결과 서미선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정미숙은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 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삼형그룹 이동진 회장이 10년 전 실종됐던 막내딸 이하늘 양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하늘 양은 28세에 집을 나가 10년간 일반인으로 살아왔으며 최근 이혼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이하늘 양이 상속받을 재산은 5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하늘의 사진이 떴어요. 삼형그룹 본사 앞에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정미숙도 화면을 보고는 기절할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하늘이야. 네, 맞아요.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요. 정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5조짜리 며느리를 쫓아냈어. 변호사 사기꾼 믿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동진 회장은 딸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룹을 이어받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늘 양은 다음 주부터 삼형그룹 부회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부회장이라고. 하늘이가 재벌가 부회장이 됐다고. 정미숙이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10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급히 하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삼형그룹 본사를 찾아갔어요. 하늘을 만나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기, 이하늘 부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예약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준호는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하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비가 다가왔어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막아요. 정미숙이 울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원룸 앞에 멈춰선 고급 승용차를 발견한 거예요.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아. 정미숙도 급히 나왔습니다. 하늘아, 우리 며느리.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옆에는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아,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정미숙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용서해 준다는 거니?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지난 10년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하늘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회는 10년간 충분히 드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 차릴 때마다, 명절에 혼자 30인분 음식 준비할 때마다, 어머님이 무시하실 때마다 기회를 드렸죠. 정미숙이 울며 말했어요.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하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무시하셨겠네요. 정미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서연이한테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하늘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서연이, 본명 서미선이 결혼 사기범이라는 거. 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놀라 물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하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말했으면 믿으셨어요? 변호사가 사기꾼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셨겠죠. 정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셨죠? 저를 천한 계집이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신 분이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정미숙이 울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늘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서연이 변호사님이 만든 완벽한 이혼 합의서로 말이에요. 준호는 자신이 한 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아. 하늘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하늘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변호사 며느리를 선택하신 결과가 지금이고요. 차 문이 닫혔고 차는 천천히 떠났어요. 정미숙과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 5조짜리 며느리를 내 손으로 쫓아냈다니. 준호도 절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거였어요. 차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다음 주 이사회 자료입니다. 하늘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삼영그룹 부회장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와 정미숙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삼영그룹 부회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경제신문마다 하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0년간 숨어 살았던 재벌가 상속녀, 삼영그룹 경영 혁신 이끌다. 하늘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바꿔나갔어요. 직원 복지를 대폭 늘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하늘이 말했어요. 저는 10년간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임원들은 하늘의 경영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준호와 정미숙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친척들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너희가 하늘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지금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냐? 친척들의 비난에 정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야, 너 정말 바보였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하루아침에 버리다니. 준호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하늘을 봤어요. 삼영그룹 본사 앞에서였습니다. 하늘은 고급 정장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부르려다가 멈췄어요.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늘도 준호를 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원룸에 돌아와 정미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늘이를 봤어요. 정미숙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어디서? 회사 앞에서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더라고요. 정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10년간 그 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나 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거예요. 며칠 후 TV에서 하늘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준호와 정미숙은 TV 앞에 앉아 인터뷰를 받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부회장님, 10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이유가 뭔가요? 하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벌가의 삶이 싫었어요. 정략 결혼을 강요받고 평생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범한 삶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말이에요.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10년간 최선을 다했고 그분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준호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숙도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늘이의 진심을 몰라봤어. 인터뷰가 끝나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늘아, 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마워.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10년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정말 미안해.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던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어야 했어. 내가 재벌가 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이제 너는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를 살아가고 있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편지는 사명그룹 본사로 보내졌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편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6개월 후 하늘은 경제 잡지 표지 모델이 됐어요. 10년간 숨어 살았던 재벌가 상속녀, 대한민국을 움직이다. 하늘은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했던 사장님과도 연락하며 지냈어요. 하늘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카페에서 일하실 때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한테도 감사해요. 하늘의 인생에서 시댁에서 보낸 10년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동진 회장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저는 사명그룹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10년간 평범하게 살았던 이하늘이기도 해요. 두 가지 모두 제 모습이에요. 이동진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야. 후회 없어요. 모든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준호와 정미숙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정미숙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변호사라는 직함만 보고 서연이를 믿었고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하늘이를 무시했죠.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든 거죠. 저는 10년간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하늘의 재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걸 잃은 준호와 정미숙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었고 준호와 정미숙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